북상 중인 17호 태풍 타파는 내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내일 밤 부산 인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오늘 새벽부터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어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리면 소독제가 씻겨 내려가는 등 방역 작업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의 농가 2곳은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나흘째 추가 발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이후 용의자 이모 씨가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화성살인 10건 가운데 3건은 증거물이 없거나 이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가 급조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 장관을 피해자로 입건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17호 태풍 타파는 내일 밤 부산 인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기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풍속은 초속 32m인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타파는 내일 오후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난 뒤 내일 밤에는 부산과 일본 스시마 섬 사이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동해상으로 진출해 모레 새벽엔 독도 부근까지 북상하겠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엔 강풍주의보가, 제주 부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제주도 남쪽 먼바다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어 제주도와 영남지방, 강원 영동 등지엔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지나가는 모레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600mm 이상, 영남지방과 강원 영동 지역엔 최고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람도 당초 예상보다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 등지에선 태풍에 의한 높은 물결이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어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월요일인 모레 오전부터는 태풍이 동해 먼바다로 북상해 점차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오키나와 등 일본 남부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타파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데다 반경이 500km가 넘어서 일본 정부는 긴장 속에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앞바다로 접근했습니다. 태풍 타파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0m, 최대 순간 풍속 45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오키나와 도카시키 섬에서는 초속 45.9m의 순간 최대 풍속이, 오키나와 중심 도시인 나하시에서는 초속 41.1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순간 최대 풍속 30에서 45m의 강한 바람과 함께 6에서 10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일본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종일 비도 이어져 오키나와와 규슈 남부 지역에 오늘 하루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키나와 전 지역에 강풍 경보와 높은 파도 경보가 내려졌고 천둥에 대한 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규슈 일부 지역에도 강풍 경보와 높은 파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오키나와 앞바다를 거쳐 일본 서쪽 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의 크기가 반경 500km를 넘는 대형이어서 주말 동안 일본 전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특히 앞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경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강풍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ブルーシートが10メートルを超えるような風になると、飛散しやす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ので、対策を行っていただければな。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정보 연락실을 설치하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도 문제지만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우려됩니다. 실제로 역대 기록을 보면 비로 인한 피해가 컸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유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역대 태풍들은 어떤 피해를 남겼을까? 2002년 800mm의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루사. 246명이 죽거나 다쳤고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는 600mm가 넘는 폭우를 몰고 와 당시 7,000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접근하고 있는 태풍 타파는 차바와 경로가 비슷해 더 걱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3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86개를 분석했더니 바람보다는 비가 강했던 태풍이 더 많은 피해를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한약지형이 많아서 한원 사태나 홍수 등의 발생에 의한 피해 민감도가 더 컸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다가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최고 600mm의 비가 예보된 만큼 침수 대비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발생한 지 단 3일 만에 한반도를 강타하게 됩니다.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 태풍과 침수 상황에 대한 행동 요령을 익혀두고 본격적인 태풍 영향에 드는 주말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호민입니다. 남해안에서는 태풍이나 폭우가 올 때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합니다. 태풍 타파가 경남 지역에 가까워지는 시간대에 남해 바닷가에는 만조까지 겹쳐 침수 우려가 큰데요. 주민들이 일찌감치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들이닥친 경남 창원의 해안가입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순식간에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예측되는 태풍 타파 북상 소식에 주민들은 또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일요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에 만조가 겹쳐 해안가 침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침수되면 이거 다 그러기 하면 다 씻어야 되고 막 다 날라가. 그때 우리가 이제 잘 묶어야 되지. 이걸 묶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릴 밖에 이제. 항구에 쌓여있던 굵은 통나무 수백 개가 해일에 떠밀려 인근 상가 지역을 덮칩니다. 상가지하가 순식간에 잠겼고 대피하던 8명이 통나무에 가로막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16년 전 태풍 매미가 핥히고 간 마산항 주민들은 아직도 악몽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건물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횟집 수족관이나 간판 등을 동여매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 앞이라서 되게 좀 걱정도 돼요. 혹시나 하면 이제 뭐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포장 천막 같은 경우 지붕을 다 이미 철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안 배수 시설이 막힌 곳은 없는지 미리 살피고 반지하 등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쌓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침수 피해가 나면 전기와 가스부터 차단하고 감전이나 식수 오염 같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더해져서 농민들은 한해 농사가 망쳐지진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과수농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배를 따는데 한창입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자 다음 주 예정이었던 수확을 서둘러 앞당겼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제 큰 것만 우선 이제 따려고, 큰 것이 떨어지면 이제 더 손해가 많이 나니까 큰 것만 따려고 지금 인부 4명 데리고 따고 있어요. 과수원 곳곳에는 낙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풍망을 설치하고 나뭇가지와 지주 시설을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지난번 태풍 링링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논에선 또다시 침수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논물을 다 빼내고 쓰러진 벼들은 묶어 세워뒀습니다. 태풍 피해로 해서 쓰러진 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수발화 문제나 밑에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처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경우 벼 쓰러짐과 침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침수나 습해, 수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수로 정비를 해주시고 경사지, 과수원 등에는 부직포나 집, 산야초 등 피복제를 깔아서 토양
유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벼가 침수되면 잎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만 천둥 번개가 칠 때는 낙뢰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논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창인 요즘 방역에도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특성상 강한 비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축사 관리도 힘들어지고 애써 해놓은 소독 작업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제가 없지만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축사 구석구석 약을 뿌리거나 주변에 생석회를 둘러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축사와 주변 도로 등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독을 철저히. 문제는 주말 사이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점입니다. 소독제가 빗물에 씻겨 나가거나 발라놓은 생석회가 고스란히 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자연히 방역 효과는 뚝 떨어집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공기 중으로는 잘 전파되지 않고 매개체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됩니다. 축사 울타리나 창문이 강한 비바람에 파손될 경우 바이러스를 지닌 야생동물의 침입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불면 소독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더 퍼지게 되고 양돈 농장과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인근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엔 집중호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상륙 전까지 양돈 농장에 대한 긴급 시설 점검을 벌이고 태풍이 지나가는 즉시 전국 모든 농장에 일제 소독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양돈 농장 간에는 악수도 옷깃도 스치지 말라며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태풍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상센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 기상캐스터, 지금 태풍이 자리한 위치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재 17호 태풍 타파는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태풍은 내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밤에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또 남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6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제주에는 150에서 400mm,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 전남 지역으로는 100에서 5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1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 해상에서는 최고 9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의 농장 두 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했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검역당국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양동 농장에 들어왔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농장 두 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경기도 파주의 농장 두 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검역당국이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두 농장 모두 두 번째로 발병이 확인된 연천의 농장으로부터 1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사육한 돼지는 총 7,000마리가량입니다.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3km 안에 다른 양동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5만 마리의 살처분은 피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은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와 연천의 각각 한 곳씩 모두 두 곳으로
나흘째 추가 발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농장과 차량 이동 경로가 겹치는 농장 40여 곳에 대해 3주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경기도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대지 반출은 최대 다음 달 8일까지 금지됩니다.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선 방역당국은 확진 농장의 정확한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과 관련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또 거론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 전망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새 방법론을 언급하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북한을 향해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미국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로 김 위원장의 관계 구축을 꼽은 겁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북한에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It might work out, it might not work out. I'm not saying it will. 북한이 어디까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기류를 반영하듯 비핵화 실무 협상에 앞서 한미 간 조율을 위해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경청을 하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접점을 찾아 나갈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곧 협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매튜 포틴저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핵 실무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동아시아 담당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비된 외교안보 라인으로 북미 간 협상을 풀어나가겠다는 강한 신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양국 외교 채널이 재가동됐습니다.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인데 산적한 현안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주고받은 뒤 처음 열린 외교 당국 간 협의. 폭넓게 하여튼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찬까지 더한 협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산적한 현안 대부분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우리 측은 특히 보복성 수출 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반면에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의 구체적 해법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등도 논의됐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인 오는 26일로 조율 중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진통을 예고케 하는 대목입니다. 外交当局間の意思疎通、これは継続していく、こういう一環として今日はですね、局長級の協議が開かれております。 우리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문제도 장기전이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분쟁 조정에 앞서 진행하도록 돼 있는 양자 협의는 수용하겠다면서도 WTO 협정에 부합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양자 협의를 거부하면 우리 정부가 곧바로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일본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무 차원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유엔 총회에서의 한일 정상회담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양국 정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마지막 10번째 사건은 1991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유력 용의자 이모 씨가 처제를 살해한 건 1994년 1월, 그러니까 그 사이에 2년 9개월의 공백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 이 씨가 저질렀다고 볼 만한 미제 범죄 여러 건을 찾아내서 경찰이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1991년 10번째 사건으로 끝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연일은 205만 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 수법의 잔혹성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아마도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돼서 장기간 복역 중에 있거나. 실제로 33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 이모 씨는 25년째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건인 1991년 4월부터 이 씨가 처제를 살해한 1994년 1월 사이 2년 9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공백이 눈에 띕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이 이 씨의 수법과 비슷한 여러 건의 성범죄 미제 사건을 골라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은 물론 충북 지역 미제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군복무를 마친 1986년 1월과 첫 연쇄 살인 사건으로 기록된 같은 해 9월 사이의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이 씨가 범행을 계속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그런 형태의 그 범죄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단 살인 같은 경우는 그게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은 이 씨의 추가 범행으로 보이는 사건의 증거물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이 10건의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증거물에서 검출한 DNA가 용의자 이모 씨와 일치한다고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3건인데요. 1차와 2차 사건은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DNA 검출을 통한 비교가 불가능해졌고 10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남성 DNA가 아예 나오지 않아서 이 3건의 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화성시 태안읍의 한 목초지에서 71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발생합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의 증거물들을 경찰서에 보관해 오다가 지난 7월 이 증거물들을 다시 감정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에서는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용의자 이모 씨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1차와 2차 사건 증거물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이번에 재감정을 의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남성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모 씨의 유전자와 대조해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증거물이 없어진 건 사건이 워낙 오래된 데다 체계적으로 보관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창고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증거물 시스템실이 구축돼가지고 거기다 안전하게 보관했던 거죠. 증거물 보관실하고 2010년도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 씨는 현재까지 3차례 경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결국 1차와 2차, 10차 3사건의 경우 용의자 이 씨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였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가 급조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투자처인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본사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익성의 자회사로 2차 전지 관련 업체인 IFM의 전 대표 김모 씨의 집에서도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익성은 조 장관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해 투자의 중심에 있는 업체입니다. 검찰은 코링크 PE와 익성의 2차 전지 업체 투자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개입했는지, 돈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져 소환에 대비한 자료 확보와 함께 심리적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을 증거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시한 가족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가 급조됐다는 걸 조 장관이 알았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문제의 운용 보고서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중순쯤 코링크 직원 이모 씨가 조 장관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정 교수의 요청으로 만들어졌고 나중에 블라인드 펀드 내용이 추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업체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2차 전지 사업인데요. 이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리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같은 투자 구조를 처음부터 알고서 함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조 장관 일가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투자한 세 업체, 익성과 웰스 CNT, 그리고 WFM. 이들 업체는 2차 전지 사업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로 엮여 있습니다. 코링크와 수십억 원을 주고받은 익성. 조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IFM을 설립합니다. 2차 전지라는 신사업을 빌미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 기존 상장사와 합병해 우회 상장을 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링크가 같은 해 11월 영어 교육업체 WFM을 인수해 2차 전지 사업에 나섭니다. 그 직후 조 장관 일가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 역시 정관의 2차 전지 사업을 추가합니다. WFM과 웰스 CNT는 모두 코링크가 지배하는 업체. 검찰은 코링크가 상장사인 WFM을 통해 웰스 CNT를 우회 상장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성과 자회사 IFM에는 조 장관 가족의 투자금도 들어갑니다. 웰스 CNT는 조 장관 일가로부터 투자를 받은 직후 13억 원을 IFM에 투자했고 정경심 교수가 경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WFM 역시 100억여 원을 익성 쪽에 투자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코링크가 처음부터 2차 전지 사업을 매개로 한 우회 상장과 주가 부풀리기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코링크의 움직임과 펀드 운용에 대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 일일이 협의할 만큼 정 교수가 코링크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검찰 개혁은 물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일선 검찰청 방문으로 의정부지검을 택한 조국 장관.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서입니다.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대화 자리.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제로 2시간 남짓 일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검사들은 주로 인사와 복지, 검찰 제도와 조직 문화와 관련한 건의를 조 장관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검사는 법무부의 형사부 우대 방침에 대해 그것보다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서도 검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할 것이라는데 어느 정도 수긍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관님 일가 수사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살짝 나왔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시?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어제 검사와의 대화에는 평검사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간부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조 장관은 다른 지방검찰청도 순차적으로 돌면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해 들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문정 검사가 어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검사의 공문서 위조 등 내부 비리에 대해선 침묵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또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부산지검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내외에서는 징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지검에서 했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윤 전 검사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러자 임 검사가 당시 검찰 수뇌부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이 넉 달 동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3차례나 요구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경찰은 부산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검찰은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내부 비리에는 또다시 제19 감싸기에 나섰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말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전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거든요. 경찰은 임 검사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나라 밖 소식 지금 세계는입니다. 다음 달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주스틴 트루도 총리를 둘러싼 인종차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랍인처럼 얼굴을 갈색으로 칠하고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흑인처럼 분장한 영상까지 나왔는데요. 당황한 트루도 총리는 연이틀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 초 장소는 불분명하지만 젊은 날의 트루도 총리가 얼굴에 흑인 분장을 한 모습입니다. 손을 든 채 혀를 내밀고 웃고 있는데 손과 다리까지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트루도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에 나섰습니다. It was blackface, and that is just not right. 하루도 채 안 돼 트루도 총리는 두 번째 사과 성명을 낸 겁니다. 앞서 18년 전 아랍인처럼 얼굴을 갈색으로 칠하고 파티에 참석한 사진도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고교 시절 장기자랑 행사에서 얼굴을 검게 칠하고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What I did hurt them, hurt people who shouldn't have to face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because of their identity. This is something that I deeply regret. 트루도 총리의 거듭된 사과에도 인종차별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And it is not a joke. Racism means that people are hurt physically, they're hurt mentally. 다음 달 21일 캐나다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불거진 이번 파문은 트루도 총리의 재선 가도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한밤중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미국 네바다주의 미군 기지 51구역입니다. 오랜 기간 외계인 연구시설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몇 달 전 한 누리꾼이 이곳에 모여 외계인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제안한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미공군은 이 기지가 외계인과는 무관하다며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이 한창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첨탑 상단에 설치돼 90m 높이에서 파리를 굽어다 보던 청동으로 된 수탁 조각상이 다시 공개됩니다. 화재로 첨탑이 무너지면서 사라진 줄 알았다가 다시 발견됐었는데요. 부분 변형됐던 조각상에 대한 정비 작업을 거쳐서 본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수탁 조각상뿐만 아니라 화재 나흘 전 개조를 위해 철거했던 독수리 등 다른 조각상도 함께 전시됩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협상팀이 일정을 앞당겨 협의를 끝내고 이후 미국 농가 방문 계획도 취소한 채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협상팀이 협의 일정을 바꿔 계획보다 일찍 중국으로 돌아갔다. 미 CNBC 방송은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시작된 차관급 실무 협상이 단축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실무 협상 뒤 중국 농업부 차관 등이 미국 중서부 지역 농가를 방문하기로 한 계획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단축된 이유는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핵심 논의 사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폭 늘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협의 과정에 이견이나 변수가 돌출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호주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중간 단계 부분 합의가 아니라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Top people are going to be speaking the week following, but I'm not looking for a partial deal. I'm looking for a complete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에서 작은 입씨름은 있지만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경제는 어렵지만 미국 경제는 괜찮다며 내년 대선 때까지 중국과 꼭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초 워싱턴 미중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정된 만큼 그 사이 의제 선정을 놓고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 협상팀이 협의를 단축하고 귀국했다는 소식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경기가 2017년 9월 이후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벌써 24개월째로 역대 가장 길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든 지 한참 됐다는 게 통계청의 판단입니다. 생산, 투자, 고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기는 보통 저점에서 상승하다가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가장 최근 고점을 2017년 9월로 발표했고 그 뒤로 2년째 하강기라는 겁니다. 반도체 글로벌 업황이 부진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등 세계 경제 불안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가 위축되었다고 봅니다. 이번이 11번째 순환기인데 상승 하락폭은 점점 줄고 기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처럼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하강 국면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이 9달째 감소하는 등 경기는 좀처럼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례적으로 6달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수축기가 계속되면 1997년 외환위기 전후에 기록한 29개월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차례 올렸고 최저임금 2자릿수 인상 등의 정책도 시행됐습니다. OECD는 올해 들어 벌써 2차례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에서 전기차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뛰어난 주행 성능에다 친환경적인 차를 잇따라 선보여 관람객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전기차 ID.3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50km를 달릴 수 있고 30분 급속 충전에도 290km를 주행합니다. 내년에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사전 예약이 3만 대를 넘었습니다. Ein reines Elektrofahrzeug mit ausreichend Reichweite, Schnellladefähigkeit zu einem sehr attraktiven Preis, die 30.000 Euro, vergleichbar zu einem Golf Diesel.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세단형인 EQS를 공개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를 운행하고 고속도로 주행에선 레벨 3의 자율주행 기능도 지원합니다. BMW는 프리미엄 소형차인 뉴 미니쿠퍼 SE를 선보였습니다. 미니 모델 최초의 순수 전기차입니다. 독일 자동차 3사가 모터쇼에 출품한 신차 24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종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입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이처럼 앞다투어 전기차를 개발하는 건 배출가스 제한 등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독일에서 올해 상반기에 3만여 대가 팔리고 노르웨이에서도 1분기에 만여 대가 새로 등록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Eindeutig eben der Umweltschutz, der dadurch vielleicht fortschreitet, aber auch was für mich besonders wichtig ist, glaube ich, die Lärmreduzierung gerade in Städten. 유럽에서 2년 뒤엔 전기차 생산이 3배 이상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친환경차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중국 사드 보복 진원지인 선양에서 열린 농업 박람회에 한국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K푸드를 맛보려는 중국인 참관객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주최 측이 준비한 비빔밥 800인분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사드 사태로 생긴 한중 양국 간의 갈등도 서서히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선양에서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 최대 규모의 선양 국제농업 박람회.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한국관에 거대한 비빔밥이 등장했습니다. 8가지 각종 나물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있는 힘껏 비벼댑니다. 시식 행사장엔 이미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빔밥 800인분이 동나는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好吃，我以前在饭店吃过，这回在这来头一回吃，好吃，好吃吗？好吃，好吃。 한국식품 판매대를 찾은 중국인 참관객들도 K푸드에 큰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김밥과 김치 등 대표 메뉴가 역시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辣白菜挺好吃，也不咸，买吧那个不好吃，完了我自己做，挺好。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엔 중국 동북 삼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 24개사가 참가해 중국인 참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식문화 홍보 이외에 K-팝 공연과 태권도 시범 등 부대 행사도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사드라는 사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다시 양국 간의 교류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 심양 거주 한국인들이 함께 뭉쳐서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드 보복 진원지에서 열린 이번 한식 홍보 행사로 한중 양측의 감정의 앙금도 서서히 풀려가는 모습입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울사조약 직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방한한 미 순방단에게 고종이 연회를 열어 대접했던 음식이 공개됐습니다. 서양 음식이라는 그간의 통설과는 달리 숨가쁜 외교 현장에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바로 우리의 한식이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신선로에 정갈하게 차려진 오색 빛깔 음식. 27가지 재료로 갖은 정성을 들인 한식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줍니다. 육류와 채소, 과일 등 20가지 우리 음식이 한상 가득 올라왔습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당시 국빈으로 방문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에게 대접한 음식입니다. 보증을 해주시는 자문위원님이 오셔갖고 그게 모두 해결이 되어서 그 음식을 재현하였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사실 힘들었긴 했지만 보람찬 결과물이 나와서 1905년 미국과 일본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 직후 테프트 순방단을 맞은 고종. 일본의 침탈 음모에 맞서 도움을 얻기 위해 대한제국에 초청했습니다. 당시 순방단에게 대접한 오찬 메뉴판에는 열구자탕, 골동면, 숭어찜 등 20가지 우리 음식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도 자서전에 조선 접시에 담긴 조선 음식을 먹었다고 적었습니다. 고종이 주관한 대한제국 연회 음식이 서양식이었다는 그간의 통설을 깨는 사료들입니다. 메뉴판 뒤쪽에 루즈벨트가 먹었던 메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고종은 서양 사람들에게 한식을 대접했구나라는 것을 새로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 침탈 의도에 맞선 숨가쁜 외교 현장에서도 외국 손님들 앞에 차려진 건 바로 우리의 음식 한식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발레리나 김주원 씨와 국악인 이자람 씨를 배우로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대형 음악극도 막을 올렸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공연 소식 윤영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자신의 초상화에 반해 쾌락에 빠지게 되는 청년 도리안 그레이. 19세기 유미주의를 대표하는 오스카 와일드의 장편 소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출의 이진아, 작곡 정재일, 안무 김보라 등 화려한 제작진에 발레리나 김주원, 소리꾼 이자람 등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출연진이 함께하고 음악과 영상, 무용 등이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입니다. 젠더 프리 캐스팅으로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더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춤으로도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아마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저를 이 작품에 섭외를 하신 게 아닌가. 판소리라는 영역에 인물 흉내내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연극의 어떤 것과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도전을 한 셈이에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대형 음악극도 막을 올렸습니다. 1940년대 초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수위로 말년을 보낸 인간 홍범도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7개 서울시 예술단의 첫 통합 공연으로 대중음악부터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이 직접 대본 작업부터 출연까지 함께한 창작 뮤지컬이 올해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주위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 나선 이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이 내려진 후 지금까지 15,000여 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지나가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본격적으로 추가 발병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병 원인과 유입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의 돼지농장을 출입했던 축산 차량이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최근 3주 동안 전국의 농장과 시설 500여 곳을 방문했다는 데 있습니다. 충남북은 물론 경북과 전남 등 남부지방의 농장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가 확인도 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은 해제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500여 곳의 농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21일간 가축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뒤 전화예찰과 소독, 정밀 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는 60여 곳의 농가와 시설에서 이루어졌는데 모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사 속도가 더딥니다.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서라도 가축 이동 제한 조치 기간 안에 이들 500여 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모두 끝내고 전국의 모든 돼지 사육 농장으로 정밀 검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7조 원 규모의 국내 양돈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방역 당국은 필요한 모든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북상하고 있는 태풍 타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면 돼지 축사가 무너지거나 방역을 위해 축사 앞에 뿌려둔 석회가 쓸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미 돼지를 매몰 처분한 곳에서 침출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Outside there's a boxcar waiting. 북상 중인 17호 태풍 타파는 내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내일 밤 부산 인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오늘 새벽부터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고 있어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리면 소독제가 씻겨 내려가는 등 방역 작업에 차질도 우려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파주의 농가 2곳은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나흘째 추가 발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이후 용의자 이모 씨가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화성살인 10건 가운데 3건은 증거물이 없거나 이 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사모펀드 운용 보고서가 급조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현대
현재 17호 태풍 타파는 중형급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은 내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난 뒤 내일 밤에는 부산 인근 앞바다를 지나겠고 이후에는 동해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남해 먼바다로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강원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태풍이 전국에 영향을 주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월요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6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제주에도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